예비 중일 겨울방학 때 수학 공부 딱 이대로만 하세요. 중학교 입학 전 이 중요한 시기에 학원 말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이건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수학 포기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이 수학 선행을 나가는데 그 중에 30%는 배운 내용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고요. 게다가 고등학생의 40%는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를 보면 학생과 교사가 좀 다릅니다. 학생은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였고, 교사는 수학의 기초가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중학교 때 배우는 수학의 기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학생 입장에선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면서 선행을 나갔는데 말이죠. 이유는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공부 방식이 문제예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때부터는 요구되는 공부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실은 중1 수학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겨우겨우 버티다가 고등학교 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중학교 시작하기 전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만 알아도 중학교에 올라가서 수학을 걱정할 일은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수학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얘기일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다르게 요구되는 공부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수학을 계산이 아니라 언어로 공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수학이 더 이상 단순한 계산이 아니에요. 초등학교처럼 숫자 계산만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처음으로 크게 당황을 해요. 수학만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처음 접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중학교 때부터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이 수학만의 표현 방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언어잖아요. 그래서 수학도 이제 언어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해하듯이 수학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첫 단원이 바로 소인수분해인데요. 이 소인수분해 뒤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방식의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ABC 같은 문자와 수학 용어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처음 접한 아이들은 이 설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외웁니다. 예를 들어서 자, L은 A 곱하기 B 곱하기 G 이렇게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공식처럼 외우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건 공식이 아닙니다. 자, 이 식은 어떤 관계, 의미를 설명하는 수학의 표현 문장이에요. 자, 한국어에서는 문장으로 설명을 하듯이 수학에서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않은 채 껍데기만 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그럼 A, B, G 이런 단순한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그럭저럭 풀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만 응용돼도 바로 막히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냐? 그 문제풀이 방법을 또 통째로 외워버려요.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요. 하지만 상위권으로 가려면 그런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항상 새로운 형태로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그 문제에 적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수학의 진짜 핵심은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적인 언어가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1단원 소인수 분해에서부터 이해 없이 외우고 그냥 넘어갔으면 더 복잡한 개념인 1차 방정식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 1차 방정식에서 개념 이해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1차 부등식, 연립 1차 방정식은 그 구멍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되면 2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거기서 구멍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방정식을 추가로 더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함수까지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미적분을 채 배우기도 전에 이미 버티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슬로우 리딩을 해야 됩니다. 자, 글을 읽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패스트 리딩과 슬로우 리딩이에요. 패스트 리딩은 우리가 소설이나 뉴스 기사처럼 일상생활에서 빠르게 읽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수학처럼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슬로우 리딩,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영어 문장을 빠르게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아서 의도적으로 천천히 읽어줘야 돼요. 자, 여기 1차 방정식을 예로 들어보면 방정식이 뭔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한다. 이걸 보면서 우변, 좌변, 이항 이런 개념에 대해서
또 무슨 뜻인지 다 생각을 해보고 왜 이 항을 하는지, 여기서 1차식이라고 하는데 1차식은 또 뭔지, A, B는 뭐고 A는 0이 안 된다 이런 조건은 또 뭔지, X에 대한 이런 표현은 왜 들어가는지, 자 이런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천천히 그 의미를 이해하고 연결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3분 5분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30분 1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할 생각을 당연히 못 하겠죠. 그렇게 하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읽고 이해가 안 되니까 에이 몰라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수학에서는 필요 없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단 한 개도요. 자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수학은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가장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자, 애매한 부분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수학 언어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 논리적 사고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야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학은 외우는 과목이 아니고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암기로는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40%가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선행진도 빠르게 빼봤자 이해는 없이 외우기만 했으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외운 건 다 까먹기 마련이고, 그럼 결국 다시 리셋돼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걸 다시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가지 능력이 꼭 필요해요. 그게 뭐냐, 일단 내가 지금 뭘 이해하고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는 내가 모르는지, 이런 걸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중학교 입학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번째인 메타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을 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설명할 수 있는가예요. 아까 1차 방정식을 예로 들면 뭐 방정식이 뭔지, 왜 자변으로 이항을 하는지, 이런 질문을 먼저 스스로한테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설명을 해보고 설명이 가능하면 아 내가 아는 거구나, 설명이 막히면 아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내가 아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메타인지가 자연스럽게 키워집니다. 자, 저는 이렇게 메타인지를 키우고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면서 수학 수업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법까지 다 알려주면서요.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메타인지라는 능력이 단순히 개념을 읽고 이해할 때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메타인지는 사실 두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가 앞서 말한 암과 모름을 구분하는 능력이라면 이제 2단계는 바로 중학교 생활 전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인데요. 자, 바로 자기 객관화예요. 메타인지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단순히 아는 거 모르는 거 이거 구분하는 게 아니고 더 확장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성향이나 장점, 단점 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면 갑자기 공부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지 수학이 어려워지기만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중학교부터는 관리해야 할 것들이 한꺼번에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중간 기말고사라는 이 시험이 시작되고 수행평가가 늘어나고 과목 수도 많아지죠. 그리고 뭐 동아리나 대회 같은 각종 활동까지 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공부를 잘하느냐 보다는 내가 공부를 관리할 수 있느냐가 성적을 좌우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에 가면 중학교보다 더 바빠지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처음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만약에 공부 계획을 안 세우면 너무 할 게 많고 정신이 없어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에 빠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아직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한테 계획을 세우게 해봤는데 정말 계획을 세우는 걸 대부분 어려워해요. 자,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모르냐? 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거의 몰라요. 자, 한 문제 푸는데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언제 내가 집중이 잘 되는지, 개념 공부할 때 어떤 방식이 나한테 효과적이고 내가 개념 공부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하루에 현실적으로 내가 집중해서 공부 가능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 이런 걸 모른 채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건 이제 계획이 아니고 희망사항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실천하기 어렵고 계획대로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공부 기록이에요. 무작정 계획부터 세우기 전에
일단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기록부터 하는 겁니다. 저는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항상 공부 기록부터 먼저 시키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기록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부 기록을 하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아, 이 난이도 문제를 푸는 데는 평균적으로 내가 몇 분 정도 걸리는구나.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 단어는 내가 이해가 아직 부족하구나. 아니면 나는 집중이 오래 가는 편이 아니구나. 이 정도를 집중하면 좀 쉬어줘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야 비로소 나한테 맞는 공부 전략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신을 모르면 자신한테 맞는 전략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메타인지예요. 이 메타인지는 단순히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 어디서 자주 무너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잘 되고 집중 잘 되는지, 이런 나에 대한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아는 힘이 바로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중1이라는 시기가 메타인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실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성적의 빈부격차가 제일 커져요. 왜냐하면 시험을 안 보거든요. 특히 미적분까지 연결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방정식과 함수의 첫 시작이 바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인데요.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우리가 자유학년제로 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에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인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회가 없겠죠. 자신이 어디까지 이해를 했고 뭐가 부족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걸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제대로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시험을 안 보니까 누가 따로 챙겨주지 않으면 가장 공부를 안 하는 시기가 됩니다. 시험이라도 봐야지 이 시험을 대비한다고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할 텐데 말이죠. 자, 그럼 반대로 이 시기에 누군가가 만약 아이의 방향을 잡아주고 제대로 챙겨주는 그런 아이는 어떨까요? 원래 해야 될 만큼 제대로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실력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실력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건 메타인지가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보내게 되면 방정식과 함수를 누적해서 배우는 중2, 중3, 그리고 고등수학까지 모두 다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비유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이 중1 시기는 뿌리를 내리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무를 생각해보면 뿌리가 이렇게 자랄 때는 겉으로 성장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느린 것 같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2, 중3 올라가면서 이제 줄기와 가지가 자라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 가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고 풍성하게 열리는지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깊게 뻗어나가냐에 따라서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는 양과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충분히 제대로 자라야 양분을 충분히 많이 흡수하고 그 이후에 줄기, 가지, 잎, 열매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훨씬 크게 자랄 수 있고요. 중학교 1학년 1학기라는 시기는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속도보다는 제대로 된 공부법을 배우고 제대로 된 공부 습관과 태도를 기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당장은 좀 느려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가장 빠르고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남았는데요. 자, 이렇게 아이의 공부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공부 정서가 먼저 안정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공부법, 좋은 강의, 좋은 교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 정서가 부정적이고 불안하면 제대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의 정서는 어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부모님의 정서예요. 부모님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 계속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하게 되면 그 분위기는 당연히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반대로 부모님이 먼저 지금 이 시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아이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 바로 이 메타인지가 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시선이 남을 향하지 않게 되겠죠. 남과 비교를 하면서 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앞서 나가냐 이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이해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남과의 비교로 생기는 이런 조급함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의 방향도 달라지게 돼요. 무작정 외워서 빨리 끝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개념이 나오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는 공부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암기로 버티는 공부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쌓아나가는 공부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토대가 마련이 돼야지만 그 위에 제대로 된 공부법을 얹을 수가 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공부 습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쌓인 공부 습관은 중학교 때 끝나나요? 아니죠. 고등학교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힘이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진도를 얼마나 빨리 나가냐, 문제를 얼마나 많이 푸냐, 이런 것보다는 공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부터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학부모님들께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다만 이 유튜브라는 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해는 막상 돼도 집에서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시다 보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할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꾸준히 챙겨주기엔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저한테 수업 문의를 주시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예비 중일 중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겪어온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쌓아온 저만의 철학이나 기준을 모두 하나의 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를 닥달하지 않아도,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아이가 혼자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공부가 굴러갈 수 있게 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